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도 이제 가을이죠. 그래서 가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작은 화분 하나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중국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기도 하고 우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못하는 게 없는 축구 빼고 다 잘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토륨 원자로를 세계 최초로 성공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냉각제로 물 대신 소금 사용. 왜 소금? 그다음에 이제 물 없는 고비 사막에서 실험했다. 그래서 2035년에 전력망 송전, 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라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것은 뭐 근거 없는 우리가 보통 엉뚱한 소리, 없는 소리 아닙니다. 중국에서 과학적으로 이제 토륨을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차세대 원자로를 그동안 쭉 투자를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성공이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제목에 냉각제로 물 대신 소금 사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좀 오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용융염입니다. 녹은 염, 액체 상태의 염을 사용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한자로 쓰면은 이제 우리가 소금을 의미합니다만 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소금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화학적으로 봤을 때 산성 물질하고 이제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 염이 나오고 나머지가 이제 물로 변화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물질들이 있어요. 염의 종류는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염이라고 그래가지고 소금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좌우간 이 액체 상태의 연료 그리고 액체 상태의 그 연료가 냉각제 역할도 같이 하는 이런 원자로다 정도로 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토륨 원자로 관련해 가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러한 설비에서 지금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지상에 있는 시설이고요. 곳곳에 지하에 여러 가지 설비들이 이제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고비 사막과 같이 이제 건조한 지역에서 지금 이것을 실험하고 있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세계 대부분 원자력 발전소는 경수로입니다. 가합형 경수로. 그래서 물을 통해서 이제 냉각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많은 지역에서만 이제 가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적 한계였는데 이런 고비 사막에서도 이제 가능하다. 즉 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내 모습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시험용이다 보니까 그냥 얼핏 문외한이 봤을 때 보면은 그냥 이런 탱크들이 좀 있구나 정도의 그런 느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뭔가 조심스럽게 이제 집어넣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뭘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 중국이 성공했다고 하는 이 토륨 원자로 과연 이제 어떤 것들이고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과학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좀 여러 가지로 긴장이 됩니다. 일단 이제 토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소 기호로 보면 TH를 이제 씁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로 보면은 이제 90번이니까 저 뒤쪽에 있는 상당히 이제 묵직한 이제 친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방사선 이제 금속 원소입니다만 이 토륨 자체로는 방사선을 그렇게 뭐 우리가 우려할 만큼 그렇게 뿜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거를 정년을 하면 이제 은백색으로 빛나는 이제 금속 물질이긴 하지만 대기 중에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바로 산화를 하면서 이제 검은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기저기 꽤 많이 묻혀 있는 게 가장 큰 이제 장점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토륨이 어디에 많이 묻혀 있나를 보실 텐데요. 또 중국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이 토륨은 중국 1등 아니에요. 우리 환타님이 자주 이야기하시는 인도가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토륨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도가 넘버원. 그 다음에 2등이 브라질. 그 다음에 3등이 호주 그리고 미국 뭐 이런 순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의외의 나라들이 많이 묻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토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 매장량으로만 따지면 우리가 사용하는 우라늄보다 한 지구상에서 한 5배 정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우라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동안에 지구가 생겨난 지 이제 벌써 45억 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많이 이제 자연스러운 분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쓸 수 없는 우라늄 이제 동위원소 238, U238이라는 존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U235죠. 동위원소 235 요거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라늄을 딱 해내면 전 지구상에 있는 우라늄 중에서 우리가 핵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U235 같은 경우는 0.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축을 해서 쓰는 게 이제 우리의 원자력 발전소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U235, 우라늄 235랑 비교해 보면 토륨의 양은 그거보다 훨씬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방사선 물질이긴 한데 일단 그 자체로는 이제 핵분열이 안 돼요. 그러니까 토륨을 이렇게 놔두고 해봐, 너 분열해봐, 해봐야 얘 분열 안 합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놈 가지고 무슨 발전을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친구도 기본적으로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핵분열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성자가 토륨에 쏘아지면 이 친구가 우라늄 233으로 변하는 놀라운 마법 같은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핵분열을 통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인데, 어쨌든 여기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이제 배우셨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모든 세상은 원자로 이제 구성이 돼 있죠. 원자 안에 보면은 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제 일정한 이제 균형점을 찾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동위 원소라고 그러죠. 똑같은 원소인데 중성자 숫자가 이제 더 많은 친구들이 종종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숫자가 중성자가 많아지면 이제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연금술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토륨이라는 친구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있는 화면 위쪽에 있는 TH23이라고 써 있는 요게 이제 토륨입니다. 그런데 여기 N이라고 써 있는 뉴트랄이라고 하는 이제 중성자가 하나 딱 첨부가 돼서 그러면 무게가 많아지는 거죠. 중성자가 하나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토륨 233이 됩니다. 그러면 토륨 233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밑에로 보면은 이제 PA233이라고 그러죠. 프로탁티늄 233으로 되는 거고, 다시 이 친구가 이제 붕괴를 하면서 우라늄 233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정적인 물질인데 이 친구가 중성자 하나를 꿀꺽 먹으면 갑자기 좀 있다가 프로탁티늄으로 바뀌면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라늄 233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이 토륨은 중성자 하나가 없어가지고 핵분열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중성자 하나를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핵분열이 가능한 우라늄으로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우리가 우라늄이 아닌 토륨을 이용해서 핵분열을 할 수가 있다라는 원리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죠. 놀라운 자연의 이제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라늄 233, 우리가 쓰는 거는 우라늄 23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축 우라늄, 그래서 이거를 3%로 하느냐, 5%로 하느냐,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온 것처럼 보통은 우라늄 235가 이제 핵심입니다. 이것을 90% 이상 농축하면 이제 확실한 이제 원자탄이 되는 거고, 20% 정도로 농축을 하면 핵무기로 쓸 수는 없지만 이제 원자력 잠수함의 추진체로도 쓸 수도 있고 SMR의 연료로도 쓸 수가 있는 이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우라늄 233이라는 요 화면상에 있는 요 233이라는 친구는 누구냐라고 하면 어쨌든 이 친구도 우라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핵분열이 가능한 친구예요. 그런데 우라늄 233은 자연 상태에 있는 235보다도 중성자가 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존재할 수 없는 인위적으로만 만들어지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즉 사람에 의해서 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물질이고, 이 친구도 당연히 핵분열을 하기 때문에 우라늄 235처럼 여러 가지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륨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대충 알 듯 말 듯 하시면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륨 원자로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영어 약자로 보면은 보통 MS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그래가지고 그 모듈형 원자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거는 SMR이죠. SMR인데 지금 토륨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MSR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액체 용융염 이제 원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염입니다. 액상염이에요. 그러니까 녹은 상태, 액체 상태의 염에다가 이제 토륨을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 쓰는 원자력 발전소 보면 연료봉, 길다란 고체 상태 나무 막대기처럼 생긴 거를 다발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크레인으로 집어넣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연료는 연탄처럼 고체죠.
그런데 이 토륨이라고 하는 토륨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정식 명칭으로 하면 액체 용융염, 녹인 염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소금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요번에 이제 토륨 원자로에 쓰는 것들은 뭐 불화리튬과 불화베릴륨을 섞거나 섞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불화토륨을 섞고 그다음에 일부 불화우라늄도 섞어가지고 연료이자 냉각제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기존의 경수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체 연료로 쓰는데 이 토륨 같은 경우는 액체 연료를 쓴다. 그런데 그 액체 연료가 그 안에 보면은 토륨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경수로 같은 경우에는 뭐 냉각, 그 다음에 그 감속, 중성자 감속을 위해서 이제 물을 쓰는 데 비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용융염 이걸 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토륨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토륨이 녹아 있는 용융염이 연료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냉각제 역할도 하는. 그러면 당연히 훨씬 더 간단해지겠죠. 이런 이제 복잡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을 쓰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핵 분열을 하면 이제 중성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하고 튀어나오는 중성자가 다른 옆에 있는 우라늄 233이든 235를 탁 치면 이 친구가 다시 또 핵분열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핵분열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핵분열 과정 중에서 보면은 이제 제논 Xe2라고 쓰는 이제 그 원소가 있죠. 이 제논 135 같은 친구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 중성자를 꿀꺽 먹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놔두면은 핵분열을 하다가 이 점점 제논 같은 친구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죠? 중성자가 점점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핵분열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이 연료봉에서는 태울 게 없어라고 판단하고 연료봉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새로 연료봉을 집어넣어서 또 태우는 이제 그러한 식을 해야 되는 건데 이 토륨 원자로 같은 용융염 액상 그 연료를 쓰는 원자로 같은 경우 장점이 뭐냐? 연료가 액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빼가지고 이 제논 같은 어떻게 보면 중성자를 꿀꺽하는 계속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데 방해가 되는 물질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동을 하다가 연료봉 교체를 위해서 몇 달간 가동을 중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토륨 원자로는 그런 거 없이 계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토륨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들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안정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폭발, 사고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극히 낮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그림을 보시면 뭐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일단 한번 보시죠. 일단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토륨 원자로의 기본적인 방식인데 이 토륨 원자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이 우리가 쓰는 경수로는 가압형 경수로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끓지 않도록 수백 기압의 압력을 걸어 가지고 물을 이제 순환시키는 이제 그러한 형태입니다. 당연히 압력이 높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용기가 깨지거나 새거나 그러면은 폭발적인 누출이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토륨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숨쉬는 이 대기압, 1기압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압력은 낮고 대신 온도는 높습니다. 온도는 한 600도에서 800도 정도로 가동이 되니까 이게 저 어딘가 뭐 샌다든지 문제가 새더라도 이제 폭발적인 어떤 그러한 문제가 뻥 터지는 이제 이러한 일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토륨 원자로는 뭐 다양한 형태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요 밑에 이렇게 깔때기 같은 존재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한 600도에서 800도 정도 되는데 뭐 어떤 이유든 이 토륨 원자로가 이제 뜨겁게 이제 달궈지기 시작을 했고 이게 잘 제어가 안 돼요. 폭주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일반 경수용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후쿠시마 원전처럼 이게 뭔가 멜트다운이 벌어지고 이제 큰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용융염 원자로 같은 경우는 그럴 염려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요 밑에 있는 마개가 자동으로 녹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처음부터 세팅을 해놓는 거죠. 보통 600도로 운영이 되는데 650도, 700도가 되면 녹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 있는 용융염, 녹아 있는 용융염들이 밑으로 쭉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용융염은 당연히 이 안에 우라늄이 들어있는 연료이기도 하고 냉각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밑으로 쭉 빠져나와서 요 밑에 있는 비어있는 통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용융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변에 안에는 있을 땐 뜨겁지만 바깥에 차가운 기온이랑 만나면은 그냥 급속도로 다시 굳습니다. 고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이제 냉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친구들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뭐 긴급하게 여러 가지 냉각제를 투여한다든지 펌프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그냥 긴급 플러그가 녹으면서 밑으로 쭉 빠져나와 가지고 분산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냥 딱딱한 고체가 돼버리면서 상황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100% 안전하느냐라고 하면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물과 접촉을 하면은 이제 독성 물질이 이제 불산이라는 것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 중 일반 이제 이런 노출된 대기랑 또 접하면은 뭐 염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독극물이죠. 독성 물질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멜트다운과 같은 그런 끔찍한 일들은 생기지 않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생길 수 없다. 라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을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시겠네요. 그래서 대부분 요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긴급 드레인 할 수 있는, 덤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장점은 뭐냐라고 보면 고준위 폐기물이 이제 감소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 사실 걱정이 저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안전성, 사고 나면 어떻게라는 거 하나. 두 번째, 매년 쏟아져 나오는 사용 후 해결료. 그거 결국 지금 다 원자력 발전소에 쌓여 있는데 지금 대책 없이 계속 쌓아놓자는 거냐? 무섭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실 없는데 계속 지금 집만 지면 어떡하느냐라는 이야기인데, 토리움 원자로, 그러니까 이 용융원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우라늄 235가 아니고 우라늄 233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라늄 233만 이 안에서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연료봉, 우리 가하편 경수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연료봉 안에는 탈 수 있는 우라늄 235도 있습니다만 탈 수 없는, 그냥 아무 역할을 안 하는 우라늄 238이 꽤 많이 들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원자로에서는 이놈이 이제 결국 막 핵분열을 하다 보면은 우라늄 238이 중성자를 꿀꺽 먹어가지고 뭘로 변하죠? 플루토늄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독성 물질이고 위험한 물질이고 핵무기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반감기가 수백만 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이제 문제 덩어리가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이 토륨 원자로 같은 경우는 U233만 이제 연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폐기물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가하편 경수로랑 비교해 보면은 한 1% 미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감기도 뭐 수백 년 정도가 이제 되기 때문에 인류의 역량 그리고 능력으로서 충분히 이제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정리를 해보면 토륨 원자로, 액체 용융염 원자로 같은 경우에 보면 MSR이라고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MSR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장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안전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준위 폐기물이 이제 대폭적으로 줄어든다라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장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점이 있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또 마술 같은 이야기가 또 있는데, 이제 연료가 더 많아져요. 태우면 태울수록 연료가 더 많아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석유를 태우는데 태우면 태울수록 계속 게이지가 올라가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놀라운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핵분열이 토륨이 있으면 거기다 중성자를 때리면 이게 분열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토륨이 한번 분열을 하면 U233이 바뀌죠. 그러면 U233이 결국 이제 분열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2개 내지 3개의 중성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U233이 이제 깨지고 나면 핵 분열이죠. 거기서 한 2-3개 중성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개 이제 중성자는 연쇄 반응, 다른 친구를 딱 때려가지고 또 깨져서 계속적으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그 2개 남은 이 중성자는 뭘 하느냐라고 하면 이 토륨을 우라늄 233으로 바꾸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 안에 하나밖에 이제 없었어요. 우라늄이 이를테면 하나 있고 주변이 토륨이에요. 근데 이 핵 분열을 하는 거는 분명히 우라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우라늄이 하나가 딱 분열을 해요. 그런데 좀 있으면은 갑자기 우라늄 233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 옆에서 이놈은 분열을 했으니까 끝났는데 옆에서 또 우라늄 233이 만들어져서 또 분열을 하고 또 좀 있으면 또 분열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 집어넣었을 때는 우라늄은 요만큼이랑 토륨 이만큼을 넣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모되는 우라늄 233보다 생성되는 우라늄 233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토륨이 우라늄 233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토륨만 거기다가 조금씩 보충을 해주면 계속 우라늄으로 바뀌면서 연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증식로라고 그럽니다. 증식, 알아서 번식하는 이제 그러한 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이제 궁금증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처음에 중성자가 딱 때려가지고 토륨이 이제 우라늄 233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우라늄 233이 다시 분열을 하고 이건 알겠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 토륨이 우라늄 233으로 바뀔 때 그 중성자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대단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당연히 외부에서 처음에는 시동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동을 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놔두면 그 자체적으로 이미 분열을 시작할 수 있는 중성자를 뿜뿜할 수 있는 친구들, 즉 우리가 익숙한 우라늄 235 또는 아니면 플루토늄 239 이런 친구들을 그 안에 미량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처음에 자기들이 막 방사선 물질을 내보내는데 분열을 하죠. 그러면 거기서 중성자가 나오면서 연쇄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핵물질을 이미 이제 핵분열을 할 수 있는 물질을 처음에 스타터로 우리 번개탄처럼 집어넣어서 키우는 이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야, 그래도 이거는 핵분열 물질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좀 찜찜해. 난 이거 싫어. 라고 하면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양성자 가속기로 베릴륨 이런 걸 때려가지고 중성자를 만들어가지고 안에다가 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이 돼서 막 불이 붙으면 빼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캠핑에서 처음에 토치로 막 불 붙여주다가 이제 빼잖아요. 그런 원리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토륨 원자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증식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우라늄을 계속 막 만들면서 지가 알아서 막 계속 가동되는 이러한 장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연속 가동이라는 것이 또 장점이다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우라늄이 분열을 하면서 제논 135 같은 이제 중성자 흡수 물질들이 이제 나오는데 아까 앞에서도 강조해드렸습니다만 이 고체 연료봉에서는 이게 그냥 거기 쌓여 있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이 물질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걸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소 문 닫고 연료봉 빼내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용융염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액체잖아요. 이게 순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환을 이제 하면서 요놈들 제논 같은 놈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제논 같은 친구들은 이제 기체 상태로 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용융염이에요. 그러니까 액체 상태인데 기체가 뽀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것들을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말처럼 이제 간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순환을 시키면서 그 옆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장비를 별도로 이제 운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핵분열 물질들이 있습니다. 고체 물질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세슘이라든지 스트론튬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놈들도 같이 제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불순물을 제거해 주듯이 우리가 이제 수영장에서 물 순환시키면서 한쪽에서는 이제 망으로 걸러가지고 깨끗한 물만 흘려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발전소를 가동하지도 않고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퍼펙트한 친구 같은데 약간의 여기서 이제 단점이 이제 하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단점이냐면은 이거 단점까지는 아니고 이제 특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게 이제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토륨에서 우라늄 233으로 이제 바뀔 때 요 중간에 이제 프로탁티늄으로 바뀝니다. 이 프로탁티늄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는 이제 강력한 중성자 흡수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라늄 233으로 바뀌어서 이제 지가 이제 막 분열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프로탁티늄을 요거를 이제 끄집어내서 다른 쪽으로 옮겨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탁티늄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이제 27일 한 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요 놈만 모아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우라늄 233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막 회전하는 통에서 연속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요 프로탁티늄만 딱 모아가지고 이제 안정한 통에다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100% 우라늄 233으로 바뀌려고 그러면은 한 넉 달에서 9달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 넉 달쯤 있으면 여기 우라늄 233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요 놈들을 다시 이제 연소시키는 이쪽으로 집어넣는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토륨 원자로 자체는 규모가 클 필요가 없는데 요 프로탁티늄 같은 경우를 따로 보관해서 우라늄 233으로 만드는 요 과정을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탱크들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볼륨이 이제 커지는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빠지는 게 하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왜 안 되느냐라고 이제 보면 이 액체 연료잖아요. 용융염. 그러니까 액체 상태에 방사선 토륨을 섞고 그래서 이제 돌리면서 이것을 가지고 발전도 하고 그다음에 냉각제로도 사용하는 이 동시다발적인 역할들을 하는 건데
이 단점이 뭐냐면은 이 온도가 높아요. 한 600도 정도로 이제 돌립니다. 그런데 이제 600도짜리 뭐 물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가합형 경수로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를 높여서 이것들을 이제 끓지 않도록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용융염 같은 경우가 이 부식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중성자를 흡수하지 않는 물질들로 이거를 만들다 보면 결국은 부식성이 강한 물질들로만 이 염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배관을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 배관들이 부식이 이제 매우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용융염 자체가 연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관이 이 용융염이 닿는 모든 이 배관들은 다 이제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순환 계통 전부를 오염이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관리 대상도 많고, 근데 이 관리 대상들이 이제 부식성이 높다 보니까 어디 하나 터지면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물론 터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바로 고체 상태로 굳기 때문에 뭐 그 자체가 이제 2차, 3차 여러 가지 큰 피해로 연결되지 않는 건 장점인데, 문제는 그래도 잘 돌아야 되는데 이 부식성이 너무 강해서 이게 이제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토륨 원자로 같은 경우는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꽤 열심히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스테인레스 강으로는 이게 도저히 커버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히스텔로이 N이라고 하는 니켈을 함유하는 별도의 이제 합금 특수광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일단은 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식에 강해요. 그러면 좋지. 그럼 됐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료라는 것은 항상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식에 강하게 만들다 보니까 취성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좀 쓰다 보면 밖에서 어떤 압력, 충격 이런 게 딱 가해지면 그냥 와장창 깨져버리는, 이 취성이 이제 약해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거 그만하자 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개발이 안 됐던 거죠.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그러면 이거를 했다는데 어떻게 한 거냐? 중국은 이거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물론 당연히 정확한 조성은 이제 비밀이겠죠. 그래서 니켈, 몰리브덴, 그다음에 크롬 이거를 섞은 이제 합금 재료를 개발을 해가지고 수만 시간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어쨌든 부식성 그리고 취성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배관을 만들 재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만들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잘 가동이 되는지, 그 다음에 진짜로 토륨을 집어넣는데 이게 우라늄 233으로 바뀌어가지고 알아서 가동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이제 실험을 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이야기에서는 보면은 제일 핵심은 뭐냐? 어쨌든 가장 힘든 고비는 넘어간 거예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이미 확보를 했고, 그것들을 검증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인 거죠. 그러니까 즉 부식 문제, 이 까다로운 용융염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가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프로탁티늄이라고 하는 이 PA233이라고 하는 요 친구가 이제 잘 보관해 놓으면은 우라늄 233으로 바뀐다고 그랬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감마선, 고에너지 감마선을 맹렬하게 방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탱크들이 필요한데 이 친구들이 다 이제 열심히 방사선 물질들을 뿜뿜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잘 차폐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차폐를 한다는 것은 뭐 납을 비롯한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것을 가로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탱크들이 들어가니까 부피들이 커져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또 차폐 물질들을 대다 보니까 더 무거워지고 커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핵심 코어는 작은데 그 주변 설비들이 이제 많아지고 무거워지는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은 뭐 풍부한 연료, 그다음에 연속적인 가동, 그리고 알아서 토륨만 집어넣어주면은 지가 우라늄 233을 만들어서 계속 발전하는 이러한 이제 증식성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토륨 원자로에 대해서 일찌감치 관심을 기울여 봤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이제 토륨 원자로를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차세대 원자로라는 유형이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가스 고속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나라는 그 중에서 한두 개 또는 두세 개 정도로 골라서 합니다. 근데 중국은 그 6가지 타입을 다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1년에 이제 이것을 시작할 때는 이제 핵심 목표는 뭐냐? 대기 오염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무탄소, 오염 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중국 내에서 풍부한 이 토륨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은 아까 그 보여드렸던 토륨이 전 세계에 많이 묻혀 있는 나라 그래프에서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눈에 잘 띄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여기 차이나 2%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중국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토륨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희토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토류를 정제하는 과정 중에서 이 토륨이 부산물로 나와요. 여기저기 막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이미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토륨을 다시 그 캐고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있는 이 친구를 그냥 활용하면 되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면 무조건 수지가 맞는 그러한 사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이 중국 전체 전력을 한 수백 년 동안 만들어도 될 정도다라고까지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해도 안 하는 게 이상하겠죠.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상하이에 연구센터를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이제 그 간수성 우에이에 2메가와트급 이제 건설을 해서 2021년에 완공을 했고요. 24년에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2메가와트급 정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도 대외적으로 봤을 때 4세대 원전과 관련돼 있는 이 포럼에 자기들의 성과를 이제 보고하고 자랑 또는 이제 과학적인 이제 지식의 공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국 그러면은 밀어붙여 그러면은 막 그 앞뒤도 안 가리고 막 밀어붙일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이제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했던 것은 뭐냐? 이제 토륨이 우라늄 233으로 변화하는 그 과정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되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뭐 여러 가지 배관의 누출이라든지 다른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가동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막 전기를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제 이 토륨 액체 용융염 그래서 TMSR이라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단계적인 이제 이것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한 20%, 그 다음에 40%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 가동률, 효율을 올려가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시설 하나만 달랑 지어놓고 그걸 가지고 계속 실험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요번에 이제 고비 사막에 지어놓은 것은 말 그대로 실험용이에요. 2메가와트급이니까 정말 실험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이제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 되게 꽤 큰 사이즈 60메가와트급이 있습니다.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유의미한 어떻게 보면 전력 생산과 관련된 것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이죠. 요것을 29년까지 지금 완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든 중국은 이거를 차곡차곡 자기들이 제시한 시간표에 맞춰서 지금 단계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중국이 발표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계 최초로 토륨 원자로 세계 최초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토륨을 집어넣어서 액체 용융염 상태에 토륨을 집어넣어서 이것들을 반응을 시키고 돌리면서 이것이 우라늄 233으로 변하고 증식하고 이것들이 이제 순환 과정이 이제 시작됐다. 이것이 관찰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도 말한 것처럼 연속적으로 잘 가동되고 그 다음에 뭐 1년씩, 뭐 2년씩 이런 식으로 이제 가동이 될지 아니면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이 중국이 토륨 원자로에 대해서는 지금 앞서가고 있다라는 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하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 이제 2010년대 전후에서는 이제 4세대 원전, 4세대 원전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도 많았고 이것저것 투자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중국도 보셨지만 2011년에 이거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금 15년 동안 계속 쏟아부어서 이제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이제 정책 변화들이 이제 많았던 것이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술들은 한두 해 반짝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꾸준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고쳐가는 상당히 지리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만 그것을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배우고 얻고 남들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쟤네들은 왜 이렇게 잘해? 라고 이제 한탄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그러면 뭘 못했지에 대해서 한 번쯤 반성해 볼 기회로 잡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은 세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토륨, 액체 용융염
형태의 TMSR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뭐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원자력, 그다음에 핵 뭐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 가지 주제들 한번 저도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